23년 전 방글라데시의 한 아버지가 절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생후 3달 된 딸과 병든 아내를 두고 홀로 한국으로 떠났죠.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루 14시간씩 염색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차별받고 무시당하면서도 그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집 거실에는 태극기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응원 티셔츠도 소중히 보관되어 있고요. 매일 아침이면 한국 뉴스부터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내 인생의 구원자다. 한국이 잘 되면 내가 다 기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절망으로 시작된 6년이 어떻게 평생의 감사로 바뀐 걸까요? 한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그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마칸입니다. 지금 다카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 아버지 아즈만 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3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집 거실에는 큰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그 옆에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회사에서 나눠준 빨간 응원 티셔츠가 액자에 들어가 있고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이걸 보면 다들 신기해하고 있어요. 왜 방글라데시 집에 태극기가 걸려 있냐고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국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다. 그 나라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없었을 거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2001년 여름 다카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는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죠. 플라스틱 병, 깡통, 고철 조각들을 주워서 고물상에 팔았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겨우 한 끼 먹을 돈밖에 벌지 못하고 있었죠. 그 무렵 저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어요.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셨고요. 병원에 가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막막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내는 아프고 아이는 울고 있는데 나는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이웃에 살던 모하메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분은 늘 한국에 대해 안 좋은 말만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한다. 거기 가서 고생만 하다 온다. 그런 말들이요. 모하메드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아즈만 한국 간다는 소문 들었는데 그건 아니야.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 그냥 싸구려 노동력으로만 생각해. 여기서라도 천천히 일자리를 찾아보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형 라훌이 와서 귀띔해준 이야기 때문이었죠. 한국에 염색 공장 일자리가 하나 있다는 거였어요. 월급이 방글라데시 돈으로 치면 정말 많은 액수였고요. 라훌 형이 아버지한테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 지금 가족 상황을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한번 해보자고요. 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고 저도 키워야 했으니까요. 집세도 밀리고 있었고 당장 내일 먹을 쌀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결심을 했어요. 라훌 형한테 연락해서 한국행을 준비하겠다고 했죠. 형이 기뻐하면서 바로 서류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간단한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어머니와 제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지갑에 넣으면서 다짐하고 있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요. 공항으로 떠나는 날 아침 아버지는 아직 말도 못하는 저를 안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참으면서요. 어머니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꼭 돈 벌어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슴 한구석에는 희망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죠. 과연 내가 그 낯선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로 가족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가족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었던 그 선택이 우리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든 길의 시작이었는지 아버지는 그때 몰랐어요. 2001년 가을, 인천공항에 내린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었어요. 공항 안이 너무 깨끗하고 반짝거리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공항부터가 달랐어. 방글라데시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구나 싶었다고요. 하지만 감탄할 시간도 없이 바로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염색 공장으로 가는 길이었죠. 공장에 도착해서 보니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든 숙소가 아버지가 머물 곳이었어요. 방 하나에 방글라데시 노동자 4명이 함께 살아야 했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밤에 나가기가 무서웠다고 해요. 첫날부터 아버지는 힘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염색 기계 앞에 서서 일했어요. 뜨거운 물과 화학물질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죠. 손은 자꾸 까지고 있었고 허리는 아파오고 있었어요. 더 힘든 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였어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몰랐거든요. 뭔가 잘못해도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국 직원들이 소리를 지르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죠. 사장님도 아버지를 그냥 일하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너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실수라도 하면 앞에서 크게 야단을 맞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아버지는 그때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매일 밤 컨테이너 안에서 가족 사진을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월급도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적었어요. 각종 비용을 빼고 나니 생각했던 것의 절반도 안 되었죠. 고향에 보낼 돈은 거의 남지 않고 있었어요. 다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도 하나둘씩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차라리 고향에서 다른 일을 찾아보자. 그런 말들을 하면서 떠나고 있었죠. 아버지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저를 생각하면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은 거예요. 사장이 돈을 들고 사라져버렸죠. 밀린 월급도 못 받고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다른 노동자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짐을 싸고 있었죠. 아버지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혼자 남아서 공장 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사장은 없어도 쓰던 기계들을 정리하고 남은 자재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청소도 하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서 일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게 맞다. 돈을 못 받았어도 내 할 일은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며칠을 혼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공장으로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어요. 그분이 공장 안을 둘러보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나요? 왜 혼자 남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서툰 한국말로 대답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일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비록 월급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참 좋으시네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버지는 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일자리를 제안하다니. 정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분 눈빛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분이 바로 박민수 대표였어요. 동대문에서 원단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부도난 공장과 거래를 하던 분이었는데 밀린 돈을 받으러 왔다가 아버지를 만난 거였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서울 동대문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한 그 선택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거였죠. 그 새로운 기회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놀라워요. 동대문에 있는 박민수 대표님 회사는 염색 공장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아버지가 머물 곳부터 달랐죠. 깨끗한 원룸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눈물이 났다고 하세요. 내 방이 생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 정말 꿈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냉장고도 있었고 가스레인지도 있었어요. 혼자서 밥도 해 먹을 수 있었죠. 컨테이너 숙소에서 몇 달을 보낸 후였으니까 천국 같았을 거예요. 월급도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받을 수 있었어요. 염색 공장에서는 언제 줄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죠.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무엇보다 사람 대접을 받았다는 게 가장 달랐어요. 박 대표님은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즈만 씨 하면서요. 그런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서 힘들었지만 다들 친절하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뭔가 모르면 손짓 발짓 해가면서 설명해 주곤 했죠.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한테는 정말 고마웠대요. 아버지는 주로 원단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 상인들한테 원단을 가져다 주는 거였죠. 처음엔 단순한 일이었지만 점점 다른 업무도 배우게 되었어요. 박 대표님은 회사 회식 때도 아버지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꼭 불러주셨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위험이 심해져서 며칠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박 대표님이 병원비를 다 대주셨어요.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건강이 우선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때 정말 감동받으셨다고 해요. 고향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대우였거든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 걸 느꼈대요. 그날부터 아버지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아버지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동대문 시장을 다니면서 한국의 상거래 문화를 익히고 있었어요. 어떻게 손님을 대하는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어떻게 품질을 관리하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배우고 있었죠. 그때부터 달라졌어.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배우려고 했지. 아버지가 그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이에요.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항상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일하면서 배운 것들을 꼼꼼히 메모하고 있었죠. 한국말도 서툴고 글씨도 삐뚤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록하고 있었어요. 원단 품질 확인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실이 좋은 실인지, 어떻게 색깔을 맞추는지, 불량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포장하는 방법도 신경 써서 배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포장해야 운송 중에 손상이 안 되는지, 어떻게 라벨을 붙여야 관리가 쉬운지 이런 것들까지 다 메모하고 있었죠. 박 대표님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좋게 보고 계셨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셨죠. 그래서 더 중요한 일들도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동대문에서 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박 대표님이 아버지를 불러서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즈만 씨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돈만 벌지 말고 기술을 배워.
그래야 그 나라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지금까지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나는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박 대표님은 아버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돌아가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배운 품질 관리, 유통 시스템, 고객 서비스 이런 걸 너희 나라에서 써먹어봐.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배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나에게 학교가 되었고 박 대표님은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 시절을 회상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학생이 된 마음으로 모든 걸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학생이 된 마음으로 모든 걸 배우고 있던 아버지에게 마침내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2007년 말 박민수 대표님이 아버지를 불러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즈만 씨, 여기서 계속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향에 돌아가서 배운 걸 써먹어 볼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요? 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도 있었지만 고향에 있는 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기술을 배워서 고향에서 써먹어 보라는 그 말씀이요. 6년 동안 배운 걸 정말로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2008년 초 아버지는 마침내 방글라데시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요. 박 대표님은 아버지가 떠나는 걸 아쉬워하시면서도 응원해주고 계셨어요. 자네가 배운 걸로 고향에서 성공하는 모습 보고 싶네. 언제든 연락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공항에서 헤어질 때 박 대표님이 아버지한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에서 쓰던 그 수첩이랑 볼펜 세트였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다카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실 때 아버지 마음은 복잡했대요. 한편으로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거든요. 6년 만에 집에 돌아가는데 나는 과연 달라져 있을까? 정말 뭔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다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떠나실 때는 제가 너무 어렸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아빠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는 우선 어머니 치료에 집중하셨어요.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도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몇 달 동안 시장 조사를 하고 계셨어요. 다카 주변에서 원단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셨죠. 한국에서 본 것과 너무 달랐어. 품질 관리도 엉성하고 시스템도 없고 고객 서비스도 형편없었어. 아버지는 그 틈새를 봤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 하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다카 외곽에 작은 원단 공장을 차리셨어요.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직원도 5명밖에 없었고 기계도 중고로 몇 대 사신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하고 계셨어요. 우선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깨끗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죠. 급여도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지급하고 계셨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품질 관리 시스템도 도입하셨어요. 한국에서 배운 검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신 거죠. 불량품은 절대 출하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상하게 봤어요.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우리 제품 품질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지.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객 서비스도 한국식으로 하고 계셨어요.
주문을 받으면 정확한 납기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공장 제품은 품질이 다르더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제때 받는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주문이 계속 늘어났어요. 기존 거래처에서 만족하니까 다른 곳도 소개해주고 입소문이 퍼져서 새로운 고객들도 찾아왔죠. 1년 만에 직원이 20명으로 늘었어요. 2년 후에는 50명이 되었고요.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워왔다더니 정말 한국 사람처럼 일하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2019년 제가 대학교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정부가 이미 한국의 새마을 운동, 전자정부 시스템, 지하철 건설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20년 전 개인적으로 배워온 것들이 이제는 국가 정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걸 이미 20년 전에 봤지. 한국에서는 이미 다 되어 있던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23년, 이제 제 차례가 되었어요. 서울에서 인공지능을 배우며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기숙사 책상 위에는 새 수첩이 놓여 있고 거기에는 제가 배운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이제 제가 이어받아서 고국에 전해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 받은 도움이 한 가족을 바꾸고 그 가족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결국 나라 전체가 변화하는 거죠.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러 간 곳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을 만난 곳이었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니마와 아즈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박민수 대표가 아즈만에게 보여준 따뜻함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이었죠. 우리 주변에도 언어가 서툴고 문화가 달라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즈만이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이었죠. 이런 가치들이 진짜 한국의 힘입니다. 지금 그의 딸 니마가 다시 한국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23년을 거쳐 이어지는 감사와 배움의 연결고리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한 나라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